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얼마 전 출산을 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된 30대 한 남편의 아내인 주부예요. 한 가정의 구성원이기도 하고요. 물론 다른 분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고아로 자란 제겐 가정이란 울타리는 아주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태어난 지 채 100일도 되지 않는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인 제 남편이 참 사랑스럽고 듬직하답니다. 내게도 온전한 가정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만큼 제 가정이 소중하고요. 그만큼 지금 제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요즘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가 번듯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살아가기엔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육원을 나와야 하고 아주 적은 돈의 정착금만으로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집니다. 사실 고아가 대학에 가기도 쉽지 않죠. 만약 운이 좋아 장학금을 받아 입학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생활비와 교재비 등은 아르바이트로는 혼자 감당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전 불행한 와중에도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절 후원해 주던 분이 계셨거든요. 바로 저만의 키다리 아저씨죠. 사실 제게 저만의 키다리 아저씨가 계시지 않았다면 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겐 어쩌면 생명의 은인이기도 저의 조력자이기도 한 분이에요. 마치 한편의 동화처럼 고단했던 제 인생의 뒤편에서 몰래 절 도와준 구세주이자 은인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사연도 바로 이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듯 전 고아예요. 아버지가 6살 때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엄마는? 이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엄마는 어린 저를 두고 집을 나가셨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모두 끝나던 날 밤이었어요. 전 아직도 그날 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전 엄마의 곁에서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저를 자상하게 챙기던 아버지가 더 이상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첫날 밤이었죠. 곤히 잠들어 있던 저는 부스럭대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자신의 짐을 바리바리 싸서 집을 나서는 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죠. 엄마, 어디가?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저는 매정한 어머니를 향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얼굴에 비치시더니 황급히 제게서 뒤돌아섰어요. 어머니의 손에 들린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보고 전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아, 엄마가 날 버리는 거구나. 전 어머니의 다리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엄마, 어디가? 가지 마. 하지만 어머니는 매정하게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정아, 이거나. 엄마 금방 올게. 거짓말, 안 올 거잖아. 그러자 어머니가 절 내려다보더군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눈빛은 분명 떨리고 있었습니다. 올 것 같기도 했죠.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했던 그 눈빛은 절 오랫동안 위로했어요. 그나마 자신의 딸을 버리고 가면서 죄책감이라도 있었겠거니. 어머니도 분명 날 사랑했겠거니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떠나셨습니다. 다리에 매달려 애원하는 절 버리고 현관문을 통과해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전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천의 고아가 된 겁니다. 그렇게 며칠 전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절 발견한 이웃 주민에 의해 오갈 곳 없던 저는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요. 끼니 때마다 식당 앞에서 받아들고 있는 차가운 식판도, 8, 9의 아이들이 끼어서 자는 미적지근하고 딱딱한 바닥도, 가끔 절 보며 웃어주는 선생님의 미소도. 전 보육원 적응에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세상에 혼자 버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절 모질게 내치고 돌아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잔상처럼 남아 매일 밤 저를 괴롭혔고 어리광을 피워봤자 받아줄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을 서서히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선생님이 간간히 주는 사랑을 이 수많은 아이들과 나눠 먹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엔 세상에서 가장 밝은 아이였던 저는 보육원에 들어간 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제 세상의 모든 빛이 하나하나 꺼져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렇게 세상에 홀로 남겨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육원에 들어간 지 3개월쯤 후 원정 어머니가 절 따로 부르셨어요. 원정 어머니와의 독대는 처음이었던 저는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나 눈알을 굴리며 죄인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원정 어머니는 제게 의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정아, 기쁜 소식이 있어. 인자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원장 어머니가 기쁘게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내게 후원자님이 생겼단다. 후원자님이 뭐예요? 전 처음 듣는 단어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장 어머니가 대답하시더군요. 우리 미정이를 뒤에서 돌봐주시는 사람이야. 누군지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 미정이가 입고 쓰고 공부하는 걸 뒤에서 조금이나마 도와주실 분이란다. 아, 네. 전 딱히 감흥이 없었어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도움이 제겐 딱히 기쁘지도 그렇다고 위로가 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참 어리기도 했으니 후원자의 개념을 이해하기에도 그 필요성을 느끼기에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얼굴 없는 후원자의 도움은 제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가끔 학용품 세트가 오기도 하고 예쁜 옷이 선물로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겐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았죠. 누군가의 정이 그리운 제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류병이 발병한 건 8살 때입니다. 그때쯤 악몽을 자주 꿨는데 꿈 내용이 끔찍했습니다. 바로 엄마가 집을 나가던 밤이 고스란히 꿈속에서 재생되는 거였습니다. 그 꿈속에 전 울고 있었고 엄마가 나간 현관을 열고 나가 엄마를 밤새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꿈에서 깨보면 전 늘 바뀌었습니다. 어떤 때는 운동장 한복판이었고 어떤 때는 보육원 근처 풀숲이었어요. 제 발은 늘 만신창이로 더러워져 있었고 어떤 때는 옷에 소변을 보기도 했어요. 전 그럼 울면서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갔어요. 엄마를 찾을 수도 그렇다고 갈 곳도 없는 버림받은 고아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제가 돌아갈 곳은 보육원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목류병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그렇게 매일 밤 꿈속에서처럼 엄마를 찾아 밖을 배회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보육원 선생님들께서 알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간밤에 보육원을 둘러보시던 선생님 한 분이 제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선생님들 사이에선 비상이 났습니다. 아이들 깨워 물어보니 미정이가 밤에 혼자 나가는 것을 몇 번이나 본 적이 있다는 증언과 혼자 운동장에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증언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날 보육원엔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 모든 선생님과 관리인들이 절 찾아 나섰었대요. 그 시간 전 꿈속에 있었어요. 엄마를 찾아서 하염없이 길을 걷고 또 걸었어요. 발이 찢어지는 고통도 있었고 무언가 엄청나게 힘든 길을 오르는 기분이었는데 눈앞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지,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 전혀 인지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제 꿈은 유독 두렵고 무서웠어요. 짐승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고 무척 춥기도 해 오들오들 떨었어요. 발은 따갑고 아렸고 축축했죠. 아무리 헤매도 떠난 엄마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는 게 맞아요. 그렇게 저는 걷고 또 걷고 넘어지면 일어나서 걷고 엄마를 나지막이 부르며 계속해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바로 한 발자국 앞에서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죠. 엄마! 전 망설임 없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곧 누군가 날 낚아채 잡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는 낯선 목소리가 들렸죠. 미정아! 전 그제야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전 한 아저씨 품에 안겨 있었어요. 전 눈을 껌뻑껌뻑 떴습니다. 전 주변을 둘러봤어요. 온통 산과 바위 그리고 풀숲이 가득한 곳은 어둠 천지였어요. 오직 그 아저씨가 던진 듯 보이는 바닥에 널브러진 밝은 후레쉬만이 어둠 속 빛의 전부였죠. 아저씨의 얼굴 또한 깊은 그늘로 어둠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다만 진심으로 절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만이 들려왔죠. 전 잠이 덜 깬 눈으로 엄마가 서 있었던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때마침 후레쉬 빛이 그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낭떠러지였어요. 아주 높아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죠. 하마터면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에 이 정체 모를 아저씨가 절 구한 거였더라고요. 미정아. 아저씨는 절 품에 안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전 아저씨의 등에 엎여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발은 가시덤불과 돌멩이에 까여 새빨갛게 붓고 까져 있었고 피가 나 따갑고 아팠습니다. 낯선 아저씨의 등이 왜인지 따뜻했어요. 그 아저씨가 누군지, 왜 날 구해줬는지, 그리고 엎인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체온에 몸을 기댔습니다. 전 그때 무척 지치고 놀란 상태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낯선 사람에게 업혀가는 게 참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어렸고 그리고 사실은 정이 무척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저 그 아저씨의 등이 참 넓고 좋았으니 말이죠. 전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자 아저씨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대답하더군요. 글쎄, 날 뭐라고 설명해야 좋을까? 그냥 널 무척 걱정하는 아저씨? 하며 멋쩍게 웃더군요. 전 그렇게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의 등에 업혀 산을 내려왔어요. 보육원은 한밤중에 사라진 저로 인해 발칵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원생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모두 잠을 자지 못하고 절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도착하자 혹시 제가 돌아올지 몰라 보육원을 지키고 있던 원장 선생님이 뛰어오셨어요. 미정아, 세상에 어디 다친 곳은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저를 내려놓으시더군요. 그때 전 처음 아저씨의 실루엣을 확인했습니다. 아저씨는 키가 무척 컸어요. 키가 하도 커서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아저씨는 쓰고 있던 캡모자를 다시 깊이 눌러 쓰고 말했습니다. 산에 올라갔나 봐요. 발을 좀 다친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얼굴에 나뭇가지가 스쳤는지 상처가 났어요. 잘 좀 치료해 주세요. 아이고 세상에. 저 산을 이 밤에 이 어린애 혼자. 아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후원자님. 이 밤에 달려오시고. 감사한요 무슨. 미정이가 없어졌다는데 당연히 와야죠. 찾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후원자? 저는 순간 심장이 두근했습니다. 이 넓은 등에 큰 키의 자상한 아저씨가 혹시 내 후원자일까? 무엇이 되었든 전 그냥 아저씨가 좋았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후 처음으로 느껴본 사람의 온기였으니까요. 아저씨가 제 후원자님이에요? 전 그림 울으며 아저씨의 바지를 꼭 잡았어요. 아저씨는 제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시더군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후원자가 아니고 그냥 아저씨. 네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한달음에 달려올 널 걱정하는 아저씨. 그 말이 왜 그리도 따숩던지요. 상처투성인 여린 심장에 난 생채기를 하나하나 채워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절 내려보시다가 원장님을 쳐다봤습니다. 전 이만 가봐야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일하러 가야 해서. 미정이 목류병에 대한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꼭 병원 데리고 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얼른 올라가 보세요. 아저씨의 바지 온도로 따뜻해졌던 제 소나기로 찬바람이 들었습니다. 아저씨는 그렇게 떠난 거예요. 전 그런 아저씨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커다란 키가 만든 멋들어진 그림자가 휘적휘적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다. 키다리 아저씨. 전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전 원장실에 올라가 원장님이 타주신 따뜻한 코코아를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이렇게 된 거더군요. 전 하염없이 길을 헤맸나 봐요. 그리고 깊어진 목류병이 절 산까지 데리고 간 거였죠. 제가 사라진 것을 안 원장님은 급한 마음에 후원자님께까지 전화를 한 거고, 서울에서 청주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후원자님께서 산을 헤매다 절 발견하신 거예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 미정이, 널 어쩌면 좋니? 원장님은 절 품에 안아 넣으시며 후후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전 그 후에도 자주 아저씨를 떠올렸어요.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 전 보이지 않던 아저씨의 얼굴을 혼자 상상으로 그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혼자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외롭지도 않았어요. 병원에선 목류병엔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며 안정적인 환경과 좋은 수면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잠들었고, 여전히 전 보육원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했지만 왜인지 목류병은 사라졌어요. 전 아직도 그때 목류병이 사라진 것이 아저씨라는 존재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다른 후원자들과 다르게 아저씨는 절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용돈과 학용품, 필요한 옷가지들을 사서 보내주셨죠. 큰 돈도 아니었고 고급스러운 옷들도 아니었지만 전 아저씨가 보내주신 선물에 크게 기뻤습니다. 혹시 편지는 없을까 뒤적여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저씨에게선 편지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전 슬프지 않았어요. 언제든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와줄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전 원장님께 부탁해서 한 달에 한 번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당신이 내게 어떤 의지가 되는지. 하지만 아저씨에게서는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고 전 1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보육원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원장님께서 병을 얻으셔서 일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 원장님이 왔고 보육원의 분위기는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더 좋게 바뀌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원장님은 남자분이었는데 그분이 부임하자마자 원생들의 식사부터 눈에 띄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리해서라도 잘 먹이려고 했던 전 원장님에 비해 현 원장은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모자라던 영양은 형편이 없어졌죠. 그런데 반찬이 형편 없어진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었죠. 바로 못 먹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 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콩나물을 잔뜩 묻혀서 그걸 다 먹을 때까지 다른 반찬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콩나물을 못 먹거든요. 그 특유의 비린 맛이 역해서요. 그런데 제가 그걸 먹지 않고 남기자 급식실 순찰을 돌던 제 앞에 서 있던 원장님이 절 쳐다보며 그러더군요. 미정아, 너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다른 반찬 먹지 마. 원장님, 저 콩나물을 못 먹어요. 제가 주눅들어 그리 말하자 원장님이 그러더군요. 편식하면 나쁜 어린이지? 그리고는 앞에 턱을 괴고 앉아서 제가 억지로 그 콩나물을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 원장님의 눈치를 살피며 꾸역꾸역 콩나물을 먹었고 원장님은 그런 제게 웃으며 그러더군요. 그래, 그래야지 버림 안 받지 우리 미정이. 저는 그 길로 화장실로 가서 먹은 음식을 모두 개원했어요. 그리고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죠. 그런데 악몽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날부터 제게 꽂힌 원장님은 제 식판에 다른 반찬 말고 콩나물만 가득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먹을 때까지 절대 자리를 뜨지 않았죠.
정말 원장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체 왜 그러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고아들을 괴롭히며 희열을 느끼는 그저 악마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 전 그냥 내가 콩나물을 못 먹는 것이 제가 나쁜 어린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콩나물을 먹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장님은 밤마다 방을 돌아다녔는데요. 잠자지 않고 떠드는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벌줬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복도에 무릎 꿇게 하고 잠도 잘 수 없게 했고요. 가끔 원장실에 물건이 없어졌다며 구타하고 학대를 했죠. 보호자도 이를 부모님도 없는 고아들은 그렇게 원장님의 처참한 학대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든 보육원 생활을 견디게 한 원동력은 키다리 아저씨였어요. 언젠가부터 키다리 아저씨에겐 원조도 용돈도 선물도 오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편지를 썼죠. 내 편지를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전 그 산길을 내려오며 키다리 아저씨가 제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힘들 때 언제든 달려와 줄 널 걱정하는 아저씨. 그 존재만으로도 절 견디게 하는 힘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원장님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그리고 처음부터 그랬듯 왜인지 알 수 없었으나 전 늘 원장 선생님의 괴롭힘에 타깃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학대와 처벌이었고 다음엔 비아냥이었고 나이가 차고 전몽우리가 올라왔을 땐 성적인 추행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하루는 원장님이 절 원장실로 부르더군요. 미정이 왔니? 저는 또 무슨 일일까 잔뜩 쫄아 어깨를 움츠렸는데요. 원장님의 책상 위에 편지 봉투를 툭 던지더군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 편지들은 제가 키다리 아저씨에게 쓰던 편지들이었어요. 편지는 보내지지도 않은 채 입구가 뜯어져 있었고요. 너 이 아저씨한테 원장님이 괴롭힌다고 거짓말을 했더라? 제 편지 내용을 모두 본 거였어요. 저는 작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곧 이어질 학대에 온몸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어요. 원장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주물럭거리며 귓가에 속삭이더군요. 우리 미정이 벌 받아야겠다. 그치? 하며 아주 은근한 눈빛으로 제 가슴을 쳐다보더군요. 아직 속옷도 하지 않은 작은 전몽우리를 손으로 톡톡 치면서 음흉하게 웃는데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강하게 엄습하더군요. 저는 그대로 뒤꿈치를 물렸고 문 가까이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등허리에 문고리가 턱 걸리는 순간 원장님은 세게 밀쳐내고 원장실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전 뛰었죠. 이곳을 떠나야겠다 생각밖에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가 책가방과 옷가지 몇 개만 챙겨 들고 보육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전 뛰고 또 뛰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화려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저는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아니, 그때 전 정말 세상에 혼자 버려졌죠. 눈물 범벅이 되어 걷고 있는데 너무도 두렵더라고요. 취객들도 너무 많고 어지러운 세상에 시야가 휘청거렸습니다. 지옥 같기만 했던 보육원을 뛰쳐나오면 천국이 펼쳐질 거라고 믿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은 더 혹독하고 무서운 지옥 같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이 생각나더군요. 바로 키다리 아저씨였죠. 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편지를 썼기에 아저씨의 주소는 금방 떠올랐죠. 서울이었어. 전 곧장 버스터미널로 향했고 정말 얼마 남지 않던 돈을 탈탈 털어 버스를 타고 무작정 서울로 향했어요. 그리고 2시간 남짓 달렸을까요? 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죠. 난생 처음 와보는 서울은 별천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곳이었죠. 하지만 전 두렵진 않았어요. 무조건 아저씨를 만나야겠다는 맹목적인 생각만이 가득했어요. 전 물어물어 아저씨가 사는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길을 돌아 헤매 아저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저씨의 집은 허름한 빌라였어요. 아저씨의 집은 2층이었죠.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밤이 깊어 있었어요. 자정이 훌쩍 지난 시간이었고요. 전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아저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번이나 눌렀지만 안에선 인기척이 없었어요. 전 쪼그려 앉아 밤을 지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잠시 설잠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톡톡 건드리며 부르더군요. 얘, 얘야! 제가 고개를 들자 한 아주머니가 절 내려다보고 계시더군요. 너 여기 누구 찾아왔니?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준환 씨요. 늘 보내던 편지 봉투에 썼던 이름이었죠. 조카야? 아니면 딸이 있었나? 아니요. 그럼. 전 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전 아저씨에게 어떤 존재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임미정인데요. 아저씨가 후원해주고 계세요. 그러자 아줌마는 아하며 반가운 기색으로 절 보셨어요. 네가 매일 편지 보내던 그 애구나. 청주에서. 그지? 네. 어떻게 아세요? 그러자 아줌마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 정씨 오면 모아서 전해줬거든. 근데 지금 정씨 집에 없어. 배 타러 갔어. 3개월에 한 번씩 집에 돌아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막연히 아저씨만 믿고 있었는데 전 정말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제가 울상을 짓자 아줌마가 절 일으켰어요. 밥 먹었니? 우선 밥부터 먹자. 그렇게 전 아주머니네 집에 가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맛있는 집밥인지 정말 개눈 감추듯 밥을 먹었어요. 아주머니는 그런 절 입이 벌어진 채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줌마는 곧장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찾으시더군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정씨 번호인데 잠깐 육지에 있을 땐 받는다더라고. 보안이 오갈 것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정씨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 고마운 아주머니는 제게 밥 한 그릇을 수북하게 더 떠주시고 전화기를 드셨습니다. 아주머니의 귓가에 전화기는 오랫동안 들려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잠시 후 아주머니의 반가운 음성이 들려왔어요. 정씨! 여기 주인집이에요. 때마침 항구에 있었나 보네. 다행이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어떤 여자애가 정씨를 찾아왔어요. 이름이 미정이라는데? 잠깐만. 아주머니는 제게 수화기를 건네셨어요. 받아봐. 전 꿀꺽 마른 침을 삼키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미정이니? 아저씨의 거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듣는 음성이었지만 그날 밤 산에서 들려오던 그 목소리였어요. 저는 울컥 치미는 서러움을 억누르며 꽉 막힌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아저씨. 무슨 일 있어? 저는 아저씨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저씨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깊은 한숨을 푹푹 내쉬다가 원장님이 제 가슴을 만졌다는 소리에 모하며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미안.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나서. 미정아, 아저씨가 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 한 달 정도. 지금 방학이지? 아줌마한테 문 따달라고 얘기할 테니까 아저씨네 집에 있어. 그럼 아저씨가 갈게. 오래 비워놔서 좀 지저분하겠지만 그래도 지내기 나쁘지는 않을 거야. 아저씨가 도착하자마자 갈 테니까 꼭 집에 있어? 네. 전 결국 터트린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어색한 듯 뜸을 들이시며 물으셨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갈 때 사갈게. 새우깡이요. 뭐? 그게 다야? 떡볶이도.
그러자 아저씨가 껄껄 웃으시며 그러마 하시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서야 저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갈 곳 없는 천의 고아가 찾아올 곳이 있고 게다가 아저씨는 불쑥 찾아온 저를 기꺼이 받아들여 주셨으니까요. 우선은 오늘 하루 등 붙이고 잘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죠. 아주머니는 제게 문을 따주셨고 먹을 것도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아침에 내려와서 밥 먹어?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또 한 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아저씨네 집에 들어왔어요. 집은 아담하지만 따뜻했어요. 정말 집은 오래 비어져 있었는지 썰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냉기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일러주신 대로 보일러를 틀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오랜만에 달고 단잠을 잤어요. 어떤 사람의 방해도 받지 않고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도 잠꼬대도 들리지 않고 무엇보다 밤마다 복도를 돌아다니며 혼날거리를 찾던 원장님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좋았어요. 다음날 전 아저씨의 집을 청소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곳을 닦고 바닥도 쓸고 닦았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아버지와 둘이 사는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심장이 노곤했죠.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하고도 설레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내 집이, 내 가정이 생긴 것 같다는 착각이 들었죠. 그리고 아저씨 방 책장에 고이 모인 제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귀한 것이라도 된다는 양 조심히 뜯는 봉투까지 모두 상자에 담아두셨더라고요. 답장 한번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다 읽고 계셨구나. 전 그걸 보고 남몰래 혼자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렇게 저는 보육원에서 들고 나온 책으로 공부도 하고 가져온 옷을 번갈아가며 빨래해서 입으면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아주머니가 식사와 간식까지 챙겨주셔서 잘 먹었고요. 비쩍 말랐던 저는 조금씩 보기 좋게 살이 올랐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중 가장 편안하고 심적인 안정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제가 TV를 보다가 잠시 졸고 있을 때였어요. 집 현관 비밀번호 키가 눌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곧 문이 열렸고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아! 낮은 음성이 저를 불렀습니다. 전 누웠던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콩콩 뛰었어요. 저의 키다리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온 거였으니까요. 아저씨, 그래, 자고 있었니? 아저씨는 손에 들린 봉지 2개를 무심하게 테이블 위에 툭 놓으며 물었습니다. 그제야 전 아저씨의 얼굴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땐 어둠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전 어색했어요. 아무리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키다리 아저씨였지만 태어나 2번째, 그것도 시간이 오래 지나서 보게 된 아저씨가 익숙할 리 없었죠. 아저씨는 그런 저의 마음을 안다는 듯 무척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제게 웃어주셨습니다. 우린 그날 저녁 아저씨가 사오신 떡볶이와 튀김, 순대, 그리고 새우깡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죠. 한 달 동안 내가 고민을 많이 했다. 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저씨가 어떤 말을 할까? 절 보육원에 돌려보내면 어쩌지?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보다시피 내가 널 입양하기엔 조건이 안 된다. 결혼도 하지 않고 집도 자주 비우거든. 그렇다고 다 큰 너랑 둘이 이 집에 사는 것도 좀 그렇고. 근데 때마침 주인 아주머니가 여기 윗집에 집이 비어있다고 말해주더구나. 아저씨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벌이가 넉넉하지는 못해도 너 하나 학교 보내고 건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정말 생판남인 아저씨가 절 낳은 어머니도 버리고 간 나 같은 아이를 거두어 준다는 거잖아요? 전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만 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그렇다고 그렇게 해달라는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전 아저씨가 없으면 지옥 같은 보육원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렇다고 아저씨에게 그리 해달라고 하기엔 염치도 없었으니까요. 아저씨는 제 마음을 간파하신 것 같았습니다. 난 그냥 인생 막 살던 놈이야.
근데 이제 뭔가 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좀 열심히 살고 싶어진다. 고맙다. 그리 말한 아저씨는 쑥스러운지 욕실로 씻으러 들어가 버리셨어요. 전 안도감과 미안함, 복받치는 다양한 감정에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윗집으로 이사를 했고 아저씨와 주인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배일을 하러 1년에 4~5번 집을 비우셨고 전 그런 아저씨를 기다리면서 착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전 눈에 띄게 밝아져 있었고 아저씨는 늘 한결같이 무뚝뚝하셨죠. 그때 저와 아저씨에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아저씨는 더는 바다 일을 하러 나가지 않으셨어요. 이제 미정이 너도 너무 컸고 이 위험한 곳에 긴 시간 다 큰 널 혼자 두는 건 더는 못하겠다. 게다가 이제 너 대학도 가야 하는데 돈도 좀 많이 벌어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그렇게 결심한 아저씨는 그간 모아두신 돈으로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수산 도매업이었는데 처음엔 벌이가 시원치 않았다가 곧 아저씨의 인맥이 빛을 발해 사업이 순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흘렀고 아저씨는 이제 큰돈을 버는 사업가가 되셨어요. 그리고 전 좋은 대학에 떡하니 합격했죠. 아저씨는 무척 기뻐하셨어요. 평소 잘 웃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감추지 못하셨죠. 정말 아버지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 대학에 들어갔고 아저씨와 전 그 좁은 빌라를 떠나 좋은 아파트로 그리고 오피스텔로 각각 이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직장이 있는 곳에 그리고 전 학교가 가까운 곳으로 그렇게 좋은 집은 필요 없다고 했지만 아저씨는 막무가내였어요. 그렇게 전 대학에 들어갔고 어둡기만 하던 미정이는 이제 그래도 조금은 밝은 아이가 되어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 연애도 하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하게 되었죠. 전 취직해 아저씨에게 빨간 속옷을 선물했습니다. 물론 적은 돈이지만 용돈도 봉투에 넣었죠. 전 아저씨를 찾아가 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부모님과 다름없이 절 보살펴준 키다리 아저씨에게 가장 처음으로 받은 월급을 제일 처음 쓰고 싶었거든요. 아저씨, 저 첫 월급 탔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좀 놀란 눈치였어요. 열어보세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아저씨가 지금까지 제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정말 손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저씨는 되려 버럭 화를 내셨죠. 아니, 이런 걸 왜 사왔어? 비쌀 텐데. 하나도 안 비싸서 죄송한걸요? 하지만 아저씨는 제 말 따윈 들리지 않은지 연신 손을 꿈틀거리며 속옷을 만지지도 못하셨어요. 아이고, 이걸 내가 아까워서 어떻게 입지? 제가 바라던 아버지, 내가 바라던 부모, 내가 꿈꾸던 일상. 아저씨는 내게 그것들을 선물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고요. 전 아저씨의 따뜻한 진심을 느꼈고 정말 평생 잘하고 싶다는 다짐을 했죠. 그렇게 시간이 또 흘렀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과요. 전 남편에게 제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고 남편은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면서 절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키다리 아저씨에게 꼭 허락을 받고 싶다고 하더군요. 전 아저씨에게 말씀드렸고 아저씨는 흔쾌히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세 사람의 식사 자리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사위와 장인이 있으면 이런 분위기일까 싶을 정도로 숨이 턱턱 막혔죠. 긴장감을 깬 건 아저씨의 묵직한 음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미정이는 행복해야만 하는 아이야. 자네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알고 있습니다. 미정이는 고아가 아니야. 내가 뒤에 있어. 우리 미정이 힘들게 하면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걸세. 명심하겠습니다.
아저씨의 날선 음성에도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러자 잔뜩 구겨졌던 아저씨의 미간이 펴졌어요. 그럼 됐네. 고맙네. 내게 인사 와주어서.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남편의 말에 아저씨가 뭐든 말해보라고 대답하셨고 남편은 저희 결혼식 축사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네, 부탁드립니다.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결국 승낙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제 아버지 자리엔 아저씨가 앉으셨죠. 행복한 결혼식은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아저씨의 축사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다음은 신부인 미정양의 아버지이시자 희다리 아저씨인 정준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아저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단상에 서셨습니다. 미리 준비하신 종이를 꺼내고 마른 입술에 침을 여러 번 축이고서야 입을 여셨죠. 그리고 아저씨의 축사에서 밝혀진 사연은 저를 오열하게 하고 맙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준환입니다. 아까 사회자분이 절 아버지이자 기다리 아저씨라고 소개했는데 저는 사실 미정이에겐 죄인입니다. 라며 꺼낸 아저씨의 이야기는 절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정이에게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 이야기를 고백하고 사죄하려고 합니다. 전 사실 돌아가신 미정이 아버지와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날 전 외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이 아버지는 술을 많이 먹어 빌빌대는 제 대신 외근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큰 교통사고였습니다. 미정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요. 만약 제 대신 외근 나간다는 미정이 아버지를 말렸더라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엔 제가 아닌 미정이 아버지가 서 계셨을 겁니다. 아저씨는 눈물이 차오른 얼굴로 놀란 얼굴에 절 바라보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정아. 너에게 그 죄를 그리고 네 아버지에게 은혜를 꼭 갚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널 후원하기 시작했어. 입양하고 싶었지만 난 널 데려올 여건이 되지 않았거든. 널 위해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데 형편은 녹록지 않고 그게 속상해서 배를 타게 되었어. 그럼 네게 좀 더 나은 후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다 네가 내게 왔고 널 곁에서 돌볼 수 있게 되니 내 마음은 한결 편해졌어.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되었어. 넌 내게 갚아야 할 죄책감이 아니라 선물이었다. 너로 인해 살아갈 의미를 찾게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힘이 생기고 조금씩 웃음이 늘어가는 널 보며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위안도 되더구나. 그리고 깨달았지. 넌 내게 자식이라는 것을. 저는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제게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아저씨의 진심과 마음이 제게 와닿아 큰 파도가 되었고 온통 검은색이었던 제 인생에는 커다란 빛이었으며 유일한 사랑이었으니까요. 아저씨는 눈물을 왈칵 쏟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해서 그 다음엔 네가 날 용서해주지 않을까 봐 무서워서 그리곤 내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런데 김서방이 내게 이 축사를 부탁하는 순간 결심했다. 앞으로 찬란하게 빛날 너의 앞날이 시작될 이날 내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기로. 이런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전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아저씨. 당연히, 너무도 당연히요. 그렇게 저와 아저씨는 울었고 제 남편도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아이를 낳은 날 아저씨는 불이 나게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아이보다 절 먼저 찾으셨죠. 미정아, 미정아 괜찮아?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제야 안심했다는 듯 제게 그러셨어요. 고생했다. 고생했어, 내 딸. 그렇게 저희는 가족이 된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족의 형태들이 존재하잖아요. 아저씨와 저 또한 피를 나누지도 법적으로 얽히지도 않았지만 이만하면 가족이 아닐까요? 외롭고 혼자였던 세상에 덩그러니 버려졌던 어린 소녀를 죄책감으로 보듬었던 키다리 아저씨. 제겐 슬펐던 과거도 이젠 추억이 되게 해주신 키다리 아저씨가 있으니 더는 외롭지 않습니다. 아저씨와 전 서로의 상처를 그렇게 말없이 치유하며 진정한 가족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저씨와 전 가족이 되었고 아마도 이건 절 두고 먼저 가신 아버지의 바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글을 쓰면서 들었네요.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 쓰면서도 자꾸만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앞으로 힘들었던 만큼 행복할 작정이니 여러분들도 악착같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